이게 고문을 하려고 그랬나? 아니면 뭔가 이게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 이상한 성적 코드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주변에 큰 번화가와 다르게 러브호텔과 오래된 건물이 공존하는 작은 동네. 약간은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이 알려졌던 건 1997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인 네팔인 남성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주소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집주인이 저희 가게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임대인도 소개시켜주고 집도 관리해주고 했는데 100일로는 새들어 살던 사람이 나가고 한 4개월 정도 빈 방이었어요. 최초 발견자인 이 네팔인 남성은 아파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네팔 식당의 점장이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그가 맡아 관리하고 있던 기주소라는 아파트는 2층짜리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때문에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101호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방 안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누워있길래 네팔인인가 해서 우리말로 말을 걸었더니 계속 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3월 18일 남성은 101호를 지나다가 열린 창문으로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를 본 남성은 말을 걸기 위해 현관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여성. 여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남성은 그녀가 위험하지 않게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성이 다시 아파트에 들렸을 때도 여성은 어제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남성은 방에 들어가서 여성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녀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169cm에 44kg으로 매우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투피스 차림으로 겉옷으로 버버리 베이지색 코트까지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변기 속에서 정액이 들어있는 사용한 콘돔이 발견됐고 방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473엔과 미사용 콘돔 28개가 들어있었어요. 시신 머리 근처에는 숄더백과 식료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종이백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특히 숄더백의 손잡이의 한쪽 금속 부분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볼펜 한 자루가 휘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시신이 발견되기 10여일 전인 3월 8일에서 9일 밤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은 앞면, 양측 후두부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경부에 근육 뇌출혈이 관찰돼 경찰은 여성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가방 속 지갑에서 그녀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39살의 와타나베 야스코. 그녀는 도쿄전력 도쿄분사기획부 경제조사실 부장이었습니다. 도쿄전력의 간부급 사원이 왜 유흥가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해된 것일까?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초. 일본의 유명한 번화가 중 한 곳인 시부야 거리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당시 일본 전역을 들끓게 만들었던 일명 엘리트 OL 살인사건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7년 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유흥가에 있는 낡은 목조 건물 빈방에서 당시 이제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 와타나베 야스코 씨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엘리트 코스죠. 29살이 이제 부장급까지 도쿄전력이었고요. 근데 연고가 전혀 없는 낡은 건물에서 이제 사망하자 언론이 굉장히 어떻게 된 일이냐 관심이 컸던 사건이고요. OL이라고 이제 일본 영어죠. 오피스 레이디 OL. 네, 뭐 사무직 여성을 부르는 건데요. 뭐 상당히 부적절한 네, 우리로 치면 예. 미스김 옛날에 이런 느낌이죠. 미스김 정도지만은 상당히 성적인 의미라든가 네. 지금 시대의 OL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쓰죠. 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 그리고 황색 언론 같은 데서 자극적으로 쓰려고 네. 사실 동경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전보다 몇 배가 큰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부장 정도 그것도 본사에 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엉뚱하게 이런 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게 사실은 미스테리를 많이 낳았죠. 네. 시신 발견됐을 때 엎드린 자세였다고 하고 이제 교사를 낸 적이 있었고요. 옷이 이제 버버리 코트에 파란색 투피스까지 입고 있었는데 이상한 문제는 속옷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또 속옷이 입지 않아 있고 머리카락에 볼펜이 또 감겨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게 고문을 하려고 그랬나? 아니면 뭔가 이게 다른 무슨 의미가 있나? 이상한 성적 코드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성폭행 후 살인을 한 이후에 옷을 입혀놓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계열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성폭행 후에 다시 옷을 입혀놨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죽였다는 거냐?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던.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살해가 아닐 수 있고 네. 혹시 그냥 SM 네. 목을 조르는 성적인 행위 과정에서 죽고 그냥 놔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지 않느냐? 사고사일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이제 성적인 관련된 이야기에서 현장에서 또 발견된 것들이 이제 숄더백 안에서의 그 콘돔, 미사용 콘돔이 28개가 발견이 됐고 또 이제 이 안에서는 지갑 473의 명함 들어 있었고요. 또 이제 화장실 변기 안에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이 발견이 됐었고 이 맨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10cm 정도 열려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닫혀 있는 기만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좀 특이점입니다. 473엔 정도? 글쎄 이게 많은 건 아니죠? 그 기껏해야 뭐 한 10만 원? 네. 20만 원? 뭐 그 정도? 그게 무슨 돈?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거야? 돈은 어디 갔어? 돈을 안 주려고 했나? 이게 여러 복잡한. 네. 미사용 콘돔이 28개라고 하면 이건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여성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말 그대로 살인 목적으로 뭔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어쨌든 피해자의 명함이나 그렇죠. 신분은 그대로 노출해 놓은 채 갖고 또 이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은 이제 범인의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나. 네, 어쨌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일종의 말하자면 모텔 같은 거잖아요. 그게 모텔로 사용했던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미처 치우지 못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액에 든 콘돔이란 건 의미가 이 사건과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야. 일단 금전은 좀 애매해졌고요.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이상해. 원한으로 치기엔 죽이는 방법이 그렇죠.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살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든 건 그런 것들이죠. 네네. 피해자가 왜 그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인지 사건 직전의 상황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요. 피해자의 사생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뭐 이제 피해 대상 관련된 가해자 대상이나 범인 대상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최초 용의선상에 올린 사람은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네팔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혐의점이 없었고 야스코의 회사인 도쿄전력 관계자들도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특이점을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의 명문대학인 게이오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야스코는 도쿄전력의 직원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가 입사하기 3년 전 아버지는 암에 걸려 52살의 나이로 사망해 그녀가 취업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야스코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여동생과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는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회식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남자가 없어서 남자 문제는 없었고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해 보였지만 일은 거의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달 수십 편의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촉망받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촉만 받던 엘리트 직원 야스코. 그런데 야스코의 집에서 수상한 수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그 수첩은 놀랍게도 야스코와 성매매를 한 남성 88명의 이름이 적혀있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일부는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첩은 저희가 와타나베 야스코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이미 입수해서 계속 조사를 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증언으로는 3월 8일에 집을 나선 후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평소에 말없이 외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딸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야스코는 낮에는 성실하게 회사에 근무했고 밤에는 유흥가인 마루야마초를 찾아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성매매를 하던 중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바로 실종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스코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늘 오후 5시 20분경에 시간 맞춰 퇴근했던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환승역인 시부야역에 내렸습니다. 역을 나온 그녀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시부야의 랜드마크이자 유명한 쇼핑몰인 109 빌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진한 화장을 한 야스코는 마루야마초 러브호텔 골목을 가로질러 좁은 건물 끝에 있는 노겐자카지조라는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온 것이 5년. 그녀는 거르지 않고 매일 성매매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막차를 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이우쿠에 있는 고급 주택가로 돌아가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야스코가 사망한 채 발견된 목조 건물의 101호실은 얼마 전부터 그녀가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이제 안정적인 위치에서 있던, 그리고 이제 촉망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랫동안의 안정적 고용 관계가 유지되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일탈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회적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일본은 그게 크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업이잖아요. 네, 걔네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을 이어간다는 것이 본인의 자아와 어긋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시에 왜 이 사건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된가 이런 형태의 일본 사회의 어떤 독특한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야스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실종 수사 진행하던 경찰은 그녀의 수첩에 이름이 적힌 남자들 수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일본의 큰 제약회사의 셋째 아들이자 부사장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요. 그 남성이 도쿄전력에서 일하면서 야스코의 상사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나는 수첩에 이름도 적히지 않았고 경찰이 나를 조사한 적도 없다라며 관련을 부인했는데 2년 동안 야스코의 단골이었던 남성은 야스코 입에서 그 남자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고 또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손님으로는 도쿄전력에서 근무하는 상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관련성은 부인했고요. 연관성은 존재한다. 네. 그 수첩이 가짜는 아니다. 네. 실제로 자신이 관계했던 성매매 관계됐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네. 실제 그 일이 있었다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 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마주했던 사람들이 거기 리스트에 있으니까 어제 마지막에 발견된 장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좀 용의군의 힌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실 풀어야죠. 네.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네.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네.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다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죠. 이 3월 8일부터 3월 9일이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요. 이 3월 8일에 주말이라서 회사를 가지 않고 야스코는 성매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도 101호도 얼마 전부터 사용하던 장소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지막 성매매 과정 중에서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스코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그럼 어떤 이 만약에 범행이든 사고든 누군가 온 사람들에 의한 어떤 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야스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논란도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경찰은 그녀가 성매매한 남성들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야스코는 당시 연봉 1,000만 엔 이상을 받고 도쿄전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9년에 이미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시부야 일대에서 매춘을 하고 있었고 이후 길거리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는 생활을 했습니다. 마루야마초의 한 러브호텔 지배인은 야스코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3년 반 전에 처음 알았는데 좀 독특하게 만났죠. 어느 날 제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었거든요.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스코 씨였는데 저를 부축해서 사무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중한 말투를 듣고 직업 여성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배인은 야스코의 차림새를 보고 평범한 여자는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보라색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있던 야스코. 그녀는 지배인이 있던 러브호텔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스코의 행동이 묘해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한눈에 봐도 일용 근무자 같은 손님만 데려오더라고요. 화대도 처음에는 다른 여자들처럼 25,000엔에서 40,000엔 받더니 막판에는 3,000엔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1엔 10엔에는 절절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보통 직업 여성은 안 그렇잖아요? 지배인이 야스코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매매 여성들과는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야스코가 러브호텔에서 문제가 생겨서 벌거벗은 채 뛰어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스코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을 써서 주변 러브호텔에 돌렸습니다. 지배인은 그녀를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러브호텔 지배인은 야스코를 진상 손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남자 바꿔서 왔어요. 그 여자 솔직히 진상 손님이었어요. 요금도 10엔이나 100엔으로 내고 심지어 침대에 2번이나 오줌 쌌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오겠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잠자코 나가더라고요. 그녀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남성 4명을 상대한다는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길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야스코는 출입금지를 당한 러브호텔을 보란듯이 들락거렸고 건물 안이든 길거리든 누가 보든 상관없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데도 코트를 올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 안에서는 주위를 어지럽히면서 어묵 등 주전부리를 먹곤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한 논픽션 작가 사노 시니치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문가 출신 어머니는 그녀가 좋아했던 아버지를 늘 무시했고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자 야스코는 그걸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 자기 파괴로 나타나 매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어쨌든 야스코의 삶은 점점 극단으로 몰려가는 듯 보였고 점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상대했느냐에 따라서 용의군도 달라지는데 이제 초반과 달리 이제는 조금 더 길거리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적 행위도 점점 뒤로 갈수록 뭔가 변태적이거나 이런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듯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자극이란 건 더 역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은 뒤로 갈수록 좀 더 네. 생활의 통제력이 흐트러지는 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도도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뭐 상사와 아니면 주변에 그래도 좀 월급쟁이들. 네. 근데 뒤는 일용직.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과도 성관계.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야스코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추측이 앞에서 이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요 보직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했고 여성은 단순 업무에 많이 종사했었는데요. 야스코의 실력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야스코는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동료 남성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줘야 했고 부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이 여직원만 유니폼을 입는데 그 유니폼을 입고 일했다고 하고요. 지인들에게 이게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스코의 이제 이중생활이 알려지자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마치 내기 같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스코 같은 형태의 일단 전문직 여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감이 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반감을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잖아요. 뭐 노조를 만든다. 네. 아니면 뭔가 사회 고발을 한다. 일본은 그도저도 못하는. 네. 굉장히 억압된 사회? 그게 야스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어머니에 대한 반감, 거기에다가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잘못된 문화, 이 두 가지가 결국 야스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야기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 얘기이기도 하고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이 야스코 얘기가 여러 얘기가 많은 거죠. 네.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되던 중에요. 경찰이 한 남성을 진범으로 체포했는데요. 누군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코의 시신이 발견되고 2달이 지난 5월 20일 오후
경찰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던 네팔인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30살의 고빈다 마이날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고빈다는 이미 3월 28일 출입국 관리 위반으로 체포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됐던 것입니다. 고빈다 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야스코 씨를 경부 압박으로 살해한 뒤에 4만엔 현금 강취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고빈다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고빈다가 강취했다는 4만엔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현장에서 4만엔이 사라졌다는 건 그날 야스코와 성매매를 했다는 한 단골 손님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밤에 시부야역에서 야스코 씨를 만났습니다. 마루야마초에 있는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4만엔을 화대로 줬고요. 저는 시부야역으로 갔고 야스코 씨는 신산역 쪽으로 갔습니다. 호텔에서 오후 10시 16분경 체크아웃을 한 두 사람. 이 모습은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사건 현장에 4만엔의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빈다가 훔쳤다고 본 경찰. 사건 당시 고빈다는 2달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궁핍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지인에게 10만엔을 갚았다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탐문을 하던 중 8일 밤 11시 25분에서 45분경 사이에 야스코로 추정되는 여성이 동남아시아계의 남성과 목조 건물 101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고빈다 씨는 사건 현장에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 정액 DNA도 고빈다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조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한 여고생이 그날 밤 11시 45분경 101호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밤 12시 30분을 넘겨 다시 집을 나왔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과 콘돔을 토대로 고빈다가 야스코와 성관계를 한 뒤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고빈다는 사건 당시 목조 건물 옆에 있던 카스야 빌딩 401호실에 네팔일 동료 4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마쿠하리역 근처에 있는 네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돈을 벌어 네팔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던 고빈다는 사건 즈음 동료들에게 목조 건물 101호로 이사 가자고 했지만 동료들이 방세가 비싸다며 거절했고 이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빈다가 101호 방을 보겠다며 관리인 남성에게 받은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범행 때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빈다의 지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고빈다가 저한테 이 열쇠를 관리인 점장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요. 3월 6일날 저는 돌려줬고요. 101호 열쇠를 돌려주고 이틀 뒤인 8일에 야스코가 101호에서 사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네팔인 지인의 말은 3월 6일에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바뀐 진술을 근거로 고빈다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고빈다의 변호사는 열쇠 진술을 경찰의 강압에 의해 변경된 것이다. DNA도 경찰 발표를 보면 일치한다가 아니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썼다라면서 고빈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는데요. 이외에도 시신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서 음모 몇 가닥이 발견됐었는데 이 중에 2개는 O형 혈액형, 2개는 B형 혈액형이었고요. 야스코 O형, 고빈다는 B형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콘돔 속의 정액 DNA, 또 음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혐의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확인할 수가 없죠. DNA 안에 있는 정액 DNA가 실제로 고빈다의 것이 맞는지 그게 중요한 관건이죠. 네. 그러면 일치하면 일치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 거지. 일치하는 것도 보인다는 것도 뭐예요? 고빈다의 변호사가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그리고 열쇠를 돌려줬다 돌리지 않았다는 이거는 사실 불법 체류자니까 경찰이 쉽게 강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근데 시간상으로 이 밤에 뭔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때에 거의 12시 가까이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101호실에서 나오는 거를 들었다라는 여고생이. 네. 예. 이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고 살아있고 네. 안 새어나왔다고 죽었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잠깐 지나갈 때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죽음의 판결이 되면 안 되죠. 네. 이게 그렇죠? 이 시간대가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 이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네. 거의 직전에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거를
직접 연결시키기엔 너무 정황적이다. 애초에 이 야스코가 정확히 사망 시간이 몇인지를 네. 확정 못하니까 네. 그냥 진술 가지고 한 거죠. 결국 경찰은 고빈다를 야스코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어떻게 되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빈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체포 5개월 뒤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는 그는 야스코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999년 3월 25일 열린 25번째 공판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녀를 만났고 이후 3번 정도 성매매를 한 사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게 두려워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고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검찰은 고빈다를 더욱 의심했습니다. 고빈다의 주장에 따르면 1996년 12월 20일경 귀가 도중 길에서 야스코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고 갈래요? 한 번에 5,000원이요 라고 하길래 저는 호텔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401호로요. 그때 고빈다의 룸메이트 2명 역시 야스코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고빈다는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목조 건물 101호실에서 2번 더 야스코를 만났고 후에 관리자에게 열쇠를 건네줬지만 101호의 문은 열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그녀와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주장을 토대로 고빈다가 문을 열어뒀으니 누구도 101호에 드나들 수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이나 음모의 DNA가 고빈다와 일치한다고 해도 그건 성관계를 한 증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야스코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혀있던 남성의 이름이 고빈다라며 그가 마지막 손님이니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월 8일 날짜로 마지막에 적혀있던 사람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히는 예정란에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은 채소 가게 사장을 조사했지만 그는 3월 8일에 야스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TV를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본 프로그램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및 혈액형과 달라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쨌든 수첩 마지막에 적힌 사람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고빈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고빈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화장실 문, 피해자 가방, 지갑 등에서 지문을 총 38개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들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스코의 돈을 훔쳤다는 고빈다의 지문도 가방, 지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재판 내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0년 4월 4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제3자의 채모가 발견된 이상 고빈다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개연성에 있어 고빈다를 범인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3년 만에 무죄로 석방된 고빈다. 그러나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2000년 12월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판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의 정액과 채무가 고빈다의 것과 일치하므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사건 이후 갑자기 지인에게 10만엔 등을 갚은 것 등을 이유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2003년에 10월 최고재판소에서 무기징역 확정하면서 고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콘돔에 정액을 남기고 오는 사람이 지문은 안 남겼다 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문이 찍혔다고 하면 지문은 지웠겠죠. 근데 지문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빡빡 닦으면은 지문이 다 지워지거나 그렇죠. 다 남거나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고빈다가 범인일 가능성은 더 없어지는데 네. 아예 깨끗하게 닦았거나 네. 지문이 없고 장갑을 썼다고 하거나 네. 그럼 장갑을 썼으면은 콘돔도 없앴겠죠. 네. 지가 가져가거나 네. 둘이 안 맞.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증거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고빈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약 13년 만입니다. 2011년 7월 21일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는 것을 토대로 변호인 측은 도쿄 고등재판소에 재심 청구했고요. 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물증 중에서 DNA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감정 다시 했는데 시신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를 감정하자 고빈다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발견된 제3자의 채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2012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고빈다는 이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정액은 의미가 없죠.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매매를 하고 간 다음에 다른 범인이 들어와서 네. 범행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시신 안에 있는 정액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럼 그 정액과 고빈다의 정액을 비교해야지 맞는 거지. 네. 그건 심각한, 이건 사법 왜곡이죠. 네. 증거 조작이고. 이게 몸속에서의 정액이 발견됐던 게 중요한 이유가 당시 야스코는 무조건 콘돔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속에 정액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네. 어떤 누구. 그러면 그것은 이 야스코가 강간을 당했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범인에 의해서 의지에 반하는 뭔가 그렇죠. 성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몸에 뭐 여러 가지 타격이라든가 상처가 있었잖아요. 네. 후두부에. 그러면 연결이 되죠. 만일 이것이 그렇게 본인이 손님이라면은 콘돔을 이제 사용했을 텐데 아닌 강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수첩 손님으로서 온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졌을 가능성까지 열리는 그렇죠. 그래 되는 거죠. 수첩에 없는 우발적으로 만난 누군가에 네.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결국 고빈다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거고. 네. 이 무죄 석방 이후 고빈다는 이후 네팔로 돌아갔고요.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고빈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아서 현재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이제 그 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범인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망 관련된 것은 이제 가학적인 성행위라는 것 혹은 이제 사고. 강제적으로 이제 성폭행 이후에 뭔가 교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네. 사고일 수도 있겠다. 네. 그때는 몸 안에 있었던 정액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을 때고. 네. 지금 몸 안에 있는 정액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고가 아니라 강간이죠. 네. 그리고 얼굴과 후두부에 의한 상처가 설명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결국은 야스코를 성매매가 아니라 강간한 누군가가 죽이고 갔다. 근데 야스코가 저렇게 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누군가여야지 맞는 거죠. 네.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는 저기 앞서서 좀 살펴봤듯이 한 여성으로서의 개인의 삶이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 속에 스스로 조금씩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을 하셔서 굉장히 더더욱 안타깝네요. 야스코는 자기 삶의 스트레스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 속에 걸어갔고 네. 그 위험 속에서 누군가에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이 죽음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아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와타나베 야스코 씨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